히르입니다. 오늘은 바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고대 세계의 사실 100가지입니다. 18세기 책 표지의 미확인 비행무체, 그 이미지의 발견은 요한 푼크가 펴낸 책 표지에 그려진 미확인 비행무체였고 1716년에 출간된 이 책은 미확인 비행무체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번쩍이는 번개에 둘러싸인 고전적인 비행접히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외계 방문자들이 이미 300년 전 지구를 찾았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진다. 1700년대에 정말 외계인이 찾아왔는지를 두고 의견은 갈리지만 이 발견은 당시 사람들도 외계 문명이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늘 그렇듯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쪽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믿고 다른 한쪽은 그런 추측을 회의적으로 본다.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외계인의 기술 발전에 의문을 품는다. 정말 그들이 18세기에 지구를 방문했다고 가정한다면 어째서 그들의 기술, 다시 말해 외계 우주선의 형태가 300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고대 동전 10만 개. 마에바시에서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독특한 유물을 발견했다. 고대 동전 10만 개가 넘는 양이었고 그 안에는 기원전 175년으로 추정되는 중국 반량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장 건설 중 발견된 이 동전들은 7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시기를 아우른다. 그것들은 사시라는 집근으로 100개씩 묶여 있었다. 진나라 궁전 유적지에서 멀지 않은 이 장소는 아마 다가오는 전쟁 때문에 보물을 숨기기 위해 선택된 듯하다. 총 1060묶음의 사시가 발견됐고 그중 일부에는 동전이 1000개까지 들어있었다. 창고에서 나온 동전 334개를 분석한 결과 44가지 서로 다른 화폐 유형이 확인되었고 그 범위는 서한 왕조부터 남송 왕조까지 이어진다. 가장 이른 반량전은 지름 2.3cm, 중앙에 네모난 구멍, 두께 1mm를 지니고 있다. 가장 늦은 동전은 1265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 보물이 가마쿠라 시대에 숨겨졌음을 보여준다. 티르키예의 노아의 방주. 티르키예에는 많은 사람이 성서의 대홍수 뒤 전설적인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머문 피난처라고 여기는 장소가 있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그 증거를 찾았다고 확신한다. 성서에 따르면 땅 위의 모든 죄인 의인을 쓸어간 홍수가 가라앉은 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 한 쌍씩을 태운 방주는 아라라트 산맥에 멈춰섰다. 방주의 크기는 거대해서 대략 134m, 22m, 13m였다고 한다. 1956년에 발견된 티르키예의 두루피나르 지형은 윤곽이 방주를 닮아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다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이론을 반박했다. 티르키예와 미국의 공동 연구팀은 방주에 잔해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과 토양 표본을 분석했다. 그들은 발견물이 이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에서 3000년 무렵 인간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는 홍수가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그렇다 해도 인간 활동의 흔적이 거대한 목조 선박이나 대재앙적 홍수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고고학 자료 역시 성서에 묘사된 전지구적 홍수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아마 대홍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언급된 홍수 이야기의 후대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들은 약 7500년 전 지중해와 흑해 일대에서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나 이런 이야기에 영감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해석조차 논쟁 중이다. 결국 노아의 방주 찾기는 아틀란티스 찾기와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둘 다 특정한 이야기 밖에서는 근거가 없는 무언가의 증거를 찾으려는 시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야기 밖에서는 뒷받침할 토대가 없는 셈이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길. 영국에는 놀라운 목재 신석기 시대의 길이 있으며 거의 6000년이나 되었다. 스위트 트랙이라는 이름의 이 길은 서머시 네베스의 습지를 가로지르며 1970년에 그것을 발견한 레이 스위트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연대 측정의 정확성은 연륜연대학으로 확인되었다. 스위트 트랙은 늪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만들어졌고 약 10년 동안 활발히 사용되었지만 이후 수위 상승 때문인지 버려졌다. 길을 따라 발견된 물건에는 돌도끼, 화살, 그릇 조각, 활의 일부, 뼈 갈고리, 숟가락 조각이 포함된다. 길이는 약 1.8km이며 늪 양쪽에 두 신석기 정착지를 이어주었다. 오늘날 스위트 트랙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길로 여겨진다. 놀랍게도 이런 목재기를 만드는 기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독특한 발견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과 이동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가장 오래된 식인행위의 증거는 고프 동굴에서 나왔다.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그곳에서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이 고대 식인행위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 증거는 절단 흔적과 이빨 자국이 남은 15,000년 된 인간 뼈유골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식인행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장래의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 마들렌 문화, 사람들 사이에 퍼져있던 문화적 관습이었다. 이 문화는 약 23,000년 전부터 14,000년 전 사이 유럽의 주요 문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과 달리 같은 시기 또 다른 지배적 문화였던 에피그라베트 문화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장례의식을 행했다. 마들렌 사람들의 식인행위가 상징적 성격을 지녔다는 증거로 과학자들은 인간뼈로 만든 장식품을 예로 든다. 그 중에는 두개골로 깎아 만든 그릇과 새김이 있는 뼈도 포함되어 있다. 환각제와 인간 혈액으로 만든 칵테일. 분석 결과 고대 그릇 하나가 대략 기원전 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안에서 특이한 칵테일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그 성분은 여러 환각성 식물, 술, 꿀, 그리고 인간의 생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강한 음료가 고대 이집트에서 보호의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던 난쟁이와 고양이가 뒤섞인 듯한 모습의 신베스를 기리는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릇의 특징은 디자인에 있다. 베스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베스의 보호적 의미 때문에 그런 그릇에 담긴 음료가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템파 미술관에 보관된 그릇의 유기물 분석에서는 페가눔 하르말라와 푸른 수련, 님파이아 카이룰레아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그 음료에는 발효과일로 만든 알코올, 꿀, 그리고 어쩌면 로열 젤리도 들어있었다. 인간 단백질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유, 점액성 체액 또는 사람의 피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금서, 에녹서의 비밀. 세상에는 모든 신자들 사이에서 금서로 여겨지는 책이 하나 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 금지된 책의 이름조차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책은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으며 엄청난 전설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에녹서는 외경으로 기원전 1세기의 문헌으로 추정된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8세기였다. 비밀스러운 기록은 에디오피아 성경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교황과 모든 성직자들은 이 고대 문헌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정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적인 종교 문헌 중 하나가 담겨 있다.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 테르툴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가 이 책을 언급한다고 해도 그 사실조차 바티칸을 꺾어 금지를 풀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 고대 책의 저자는 구약의 족장 에녹, 아담의 7번째 후손이다. 그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그 사건들이 세계적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 정보가 교황을 불편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성서에는 에녹이 365살이었을 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적혀있다. 그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 그 뒤 많은 천사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했고 거대한 홍수로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로 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써왔다. 천사와 지상의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들은 키가 5m 이상인 진짜 거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인간에게 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비밀스러운 마법 지식을 전했다. 하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다. 인류는 서로를 파괴할 뿐이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하나님은 노아에게 불경한 자들을 없애고 오직 의로운 자들만 남기겠다는 결정을 알렸다. 주님은 천사들을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어둠 속으로 보냈다. 거인들은 서로를 멸망시켰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간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은 지금도 종교인뿐 아니라 과학자와 평범한 독자들에게까지 면밀히 연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이론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주님이 다른 세계에서 지구로 와서 사람들로 채웠다고 적혀 있다. 이런 인류 기원 이론은 여러 종교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책은 다시 한번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지위를 얻게 된다. 태양 미니 시계. 독일 마르부르크시의 성 근처에서 학생들이 진짜 보물을 발견했다. 중세시대의 나무와 청동으로 만든 휴대용 해시계였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발견이다. 성냥갑만한 이 장치는 공동생활 형제회 소속 수도사들의 것이었을 수 있다. 이 가톨릭 수도회는 1527년까지 이 지역에 살았다. 오늘날 이 자리에는 독일 최초의 개신교 대학인 마르부르크 대학교가 있다. 그 대학의 학생들은 여름 현장 실습 발굴 중 이 놀라운 시계를 발견했다. 발굴 책임자인 펠릭스 타이어너 교수는 이 발견을 센세이셔널하다고 불렀다. 과거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장치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 지식과 수학을 장인의 솜씨와 결합해야 했다. 2학년도는 마르부르크에게 특히 중요했다. 도시가 건립 80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의 발견. 웃기게도 전기를 생산한 최초의 인간 원자로는 1951년에야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봉의 오클로 암석 덩어리는 이미 20억 년 전에 핵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발견의 역사는 1972년에 시작되었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가봉 광산의 우라늄 광석 표본을 가져와 그 우라늄 성분을 검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마주했다. 우라늄 표본에는 보통보다
이보다 우라늄 235가 적게 들어있었다. 이는 광산 어딘가에서 약 200kg의 우라늄 235가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알고 보니 사라진 우라늄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다른 원자들로 나뉘어 있었다. 결국 자연이 우연히 원자로를 만들어낸 셈이다. 그 원자로는 오랫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필요한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 작동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첫째, 광석에는 반응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우라늄 235가 있었다. 둘째, 우라늄 235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며 중성자를 방출했고 그 중성자가 핵분열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로 자리에는 중성자를 늦추고 반응을 조절할 충분한 지하수가 있었다. 작은 병 하나, 크림과 낡은 여성 속옷. 런던 테버드 광장에서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유물 세트를 찾아냈다. 작은 크림병과 여성 속옷이 도랑바닥에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물건은 어느 여성이라도 자기 가방에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여성이 이 세트를 어제도, 작년도, 심지어 100년 전에도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유물은 2000년이 넘었다. 서기 120년에서 150년 사이. 이곳에는 작은 고대 로마 도시 론디니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거대한 현대 대도시가 서 있다. 고고학자들은 곧바로 작은 병을 열었고 그 안에서 손가락 자국이 남은 하얀 크림을 보았다. 마치 어제 사용한 크림 같았다.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성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동물성 지방, 전분, 주석이었다. 라벤더나 초콜릿 향 같은 건 없었다. 2000년 전 이런 크림은 얼굴과 손피부를 보습하는 데 쓰였다. 그 당시 고대 로마의 귀부인은 과연 어떤 화장품 브랜드를 썼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 발견은 더 흥미롭다. 현대의 비키니나 끈팬티와 아주 비슷한 여성 속옷이다. 설마 2000년도 더 전의 여성들이 이런 속옷을 선호했을까? 이 세트는 1953년에 고대 우물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말했듯 그 연대는 서기 1세기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고대 로마 역사에 익숙해서 그 시대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도 있을 것이다. 맞다. 그런 속옷은 일상복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다. 여성들은 그것을 입고 여러 체조 동작을 수행했다. 이는 시칠리아의 로만다 델 카살레 별장에 있는 서기 4세기 모자이크가 증명한다. 복잡한 고개 동작을 하려면 여성들에게는 최소한의 옷이라도 필요했다. 공연 외에도 고대 로마 여성들은 특별한 시기에 이런 속옷 안에 접은 천이나 양털 조각을 넣어 사용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다. 로마 보르게세 별장의 서기 3세기 고대 로마 모자이크, 검투사들의 싸움이다. 여러분은 로마의 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치유의식, 스페인 북부, 푸른 언덕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구석기 시대 동굴 중 하나가 숨어 있다. 알타미라다. 이 동굴은 숨이 멎을 만큼 멋진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이곳의 고고학적 발견물 사이에서는 고대 생활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증거도 발견되었다. 수많은 뼈와 도구, 장신구 사이에서 연구자들은 뚜렷한 구멍이 있는 두개골 몇 개를 찾아냈다. 이 구멍들은 천두술의 결과였다.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가장 오래된 외과 시술이다. 왜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감행했을까?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천두술은 몇몇 질병, 예를 들면 수두증과 출혈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이 의식적인 행위였고 악령을 쫓아내려는 시도이거나 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어쩌면 고대 알타미라 주민들은 이 외과적 두개골 통로를 통해 영혼이 우주와 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방법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시술은 고대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과 깊은 종교적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막 한가운데의 모노리스. 2020년 11월 유타주 남부 레드록 사막에서 헬기 승무원과 생물학자들이 가축수를 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수수께끼의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협곡 안에 놓인 커다랗고 반짝이는 은색 물체가 보였다. 유타 당국은 이 발견을 비밀로 하려 했지만 곧 정보가 소셜미디어로 새어나갔다. 물체에 놀란 사람들은 그것을 외계인이 남긴 유타 모노리스라고 불렀다. 사막 한복판에 나타난 수수께끼의 금속 기념물은 다른 행성에 사는 더 지적인 문명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상상력과 풍부한 환상을 자극하는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모노리스가 외계 우주선이 우리와 연락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추정했다. 많은 이들은 이 모노리스가 외계 건축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확신했다. 그 재료에는 지구 자연계에는 없는 독특한 성질이 있고 금속과 세라믹의 복합체가 레이더파를 흡수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런 합금은 반중력 성질을 지닌 외계 우주선에 쓰일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이런 재료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계 우주선 잔해를 이용해 차세대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확신한다. 전문가들은 금속 종류를 확인하고 수수께끼의 물체 안에 빈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노리스를 정밀 조사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온갖 이론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모노리스가 인간이 만든 것이며 어쩌면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협곡에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스핑크스 아래의 아틀란티스 보물. 이집트 학자 로만 오레오프 국제 이집트 학자 협회 회원은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서 비밀홀과 아틀란티스의 보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피라미드가 이미 수세기 동안 연구되어 왔고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면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찾아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아래 비밀홀이라는 주제는 20세기 초 미국의 신비주의자 에드거 케이시 덕분에 생겨났다. 과거에 발굴 시도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이집트 당국은 이런 연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숨겨진 홀의 부재를 확인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집트 학자는 또한 현대와 과거가 생각하는 보물의 개념 차이에 주목한다. 주된 옷이 허리천뿐이던 환경에서 살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현대인이 상상하는 보물 개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따로 언급되는 것은 데스핑크스의 자연기원을 말한 이집트 학자 파루크 엘바지의 이론이다. 건축 전문가 표도르 바실리에프는 이 이론이 논리적이라고 보며 핵심 조각 재료가 그 자체로 그리 단단하지 않은 석회암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침식이 전체 윤곽만 만들었고 이후 세부는 고대 장인들이 다듬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전한 바 있다. 크레타의 모계 사회. 과학자들은 미노아 문명을 연구하면서 크레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달리 강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그 사회에 모계제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크레타에 살았던 미노아인들은 발전한 예술과 교역,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여성 권리의 확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캔자스 대학교의 존 영거 교수는 미노아 프레스코아와 도자기에서 여성들이 화려한 옷과 보석을 거친 모습으로 그려지는 반면 남성들은 훨씬 단순하게 표현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한번 떠올려보라. 미노아 여성들은 공공 행사와 종교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 역할과는 다른 모습이다. 과학자들은 크레타의 여신 숭배가 모계 사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뱀 여신 조각상과 푸른 옷을 입은 여성 프레스토코아는 미노아 문화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해준다. 궁전 중심부에 있던 무릉덩이는 다른 고대 민족들과 달리 월경 기간의 여성들을 비교적 제대로 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공. 나이가 5,500년이 넘는 점토공들은 지금도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골프공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다양한 이 유물들은 1960년대 말 서부 이란 초가미시에서 발견되었다. 약 150개의 공이 발견되었고 그 용도를 둘러싼 궁금증은 더 커졌다. 오랫동안 이 공들이 경제거래를 기록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이 추정은 목동과의 거래를 설명한 서령 문자와 조약돌 49개가 들어있던 3,300년 된 공의 발견에 바탕을 두었다. 하지만 이 공들의 구체적인 기능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2013년 컴퓨터 단층 촬영과 3차원 모델링을 통해 과학자들은 공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토큰이 들어있었고 그것들은 물품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 기호였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공 안에서 이 토큰들이 어떤 방식으로 묶여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일부 토큰이 천에 쌓인 채 공 안에 넣어진 뒤 역청과 비슷한 액체로 덮였다는 점이다. 일부 공에는 아주 작은 통로가 있었는데 아마 가느다란 실을 위한 것이었고 그 실은 바깥 표식 역할을 하며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수 있다. 비슷한 물건들은 당시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었고 스코틀랜드도 포함된다. 그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조각된 돌공이 400개 넘게 발견되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이 또 무엇을 상징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에 추측을 남겨보라. 이집트 당국이 역사를 조작한다.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당국이 발굴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왔다. 그들은 이집트 당국이 고대 세계 연구 허가를 선택적으로 내준다고 주장한다.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출신의 일부 고고학자들만 발굴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마저도 공식 역사 연구를 하는 고고학자들이 아니다. 대체로 어떤 비밀 조직과 비밀 결사에 속한 직원들이다. 내 생각에는 그들은 전 세계의 고대 유물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세계 엘리트 대표자들처럼 보인다. 이집트에서 뭔가 뛰어난 것이 발견되기만 하면 곧바로 그 장소는 폐쇄되고 언론에는 사건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발굴 현장은 24시간 경찰 통제 아래 놓인다. 내 채널에서 이집트의 발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불완전했다. 고고학자들이 클레오파트라나 다른 고대 이집트의 뛰어난 인물들이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접근하기만 하면 발굴 이야기는 곧바로 끝나버린다. 예전에는 이집트 당국이 최초 발견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러시아 연구자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유물 일부가 비밀 결사의 소유가 되거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의 개인 컬렉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물이 공식 역사에 맞지 않으면 그냥
파괴된다고 한다. 무덤에서 목격된 한 사례는 이랬다. 한 무덤의 벽에는 수많은 고대 인물과 신, 사람들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신들은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의 머리는 부서지고 지워져 있었다. 그 파괴는 수백 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 일어난 일이었다. 이집트 여성과 남성의 옷자락 무늬도 지워져 있었는데 옷그림은 남아있는 와중에 장식만 일부러 없애려 한 듯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복원 작업 중에 이집트 노동자들이 끌로 고대 프레스코아를 깎아내고 그 대신 스텐실로 새 그림을 만드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렇다면 왜 고대 프레스코아가 파괴되는 걸까? 왜 조각상들이 망가질까? 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대 유적의 많은 파괴가 테러 조직 탓으로 돌려질까? 이른바 세계 정부는 무엇을 위해 인류의 진짜 역사를 숨기려는 걸까?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고대 컬렉션을 채워가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영상에서 조금씩 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야기의 계속을 말하겠다. 위커맨, 고대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던 켈트 문화에서 종교적 의식과 제사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 가장 신비롭고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위커맨 제사였다. 나뭇가지와 잎을 엮어 사람 모양으로 만든 이 거대한 구조물은 동물, 어쩌면 사람까지 불태우는 의식의 장소가 되었다. 이런 의식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비롯한 로마 역사가들 덕분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기에서 켈트의 종교 지도자인 드루이드들이 번영과 풍작을 위해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포로와 동물, 심지어 자원자들까지 조각상 안에 가둔 뒤 불을 붙였다. 엮인 구조물을 휘감는 불꽃은 정화와 재생을 상징했다. 로마 저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고고학적 발견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위커맨은 학자들 사이에서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된다. 금속인간. 머나먼 1719년 스웨덴의 평범한 광산도시 팔룬에서는 모든 일이 평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광부들이 교대 근무에 나섰을 때 이상한 발견을 마주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이었다. 젊은 남자는 방금 막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다. 사실 시신은 삶의 흔한 일부라서 누구도 놀라게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고인은 살과 금속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몸의 모든 밀리미터에 무언가를 처리해 아주 얇은 금속층을 입힌 듯했다. 이런 일은 숙련된 장인에게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난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금속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광산 책임자들은 이 기묘한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신은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방문객들은 그 특이한 전시물을 기적으로 받아들였다. 남자가 살아있을 때도 금속 인간이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거의 양철 나무꾼 아니면 터미네이터였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한 노부인을 박물관에 데려왔다. 그녀는 전시물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발견물이 자신의 약혼자 마치 이스라엘 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지 약 40년이 지난 뒤였다. 남자는 약혼 여와의 데이트에 서둘러 가던 중이었지만 결국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동안 마츠를 찾았다. 시간이 지나 부모는 진정하고 받아들였고 친구들은 그를 잊었으며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아마 그는 길에서 범죄자들을 만나 살해당한 뒤 시신이 광산에 버려졌을 것이다. 제대로라면 고인은 매장되어야 했지만 지역 당국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물관을 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관광객들은 이웃 나라들에서까지 몰려왔다. 말하자면 돈에는 냄새가 없지만 전시물에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공기와 접촉한 금속층은 얇아지며 증발했고 유기물은 평범하게 부패했다. 1749년에 시신은 묻혔지만 10년 뒤 다시 파내져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결국 30년대가 되어서야 그는 영원히 묻혔고 박물관에는 밀랍 복제품만 남았다. 그런데 우연한 살인의 피해자가 이런 사례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기물과 금속이 결합된 다른 발견들도 있었다. 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가상형성이라고 부른다. 이는 한 광물이 외형을 유지한 채 다른 광물로 대체되는 효과다.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는 문제가 많다.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리며 솔직히 의미도 없다. 마체의 사례가 역사에 남은 이유는 그 과정이 작은 동물, 곤충, 조개 껍데기의 잔해가 아니라 인간의 몸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 조용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근처 고대 수도원 구역에서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약 1500년 된 고대 문구가 새겨진 돌블록이었다. 이 유물에는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로 알려진 구절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글은 당시 신약 성서를 기록하는 표준 언어였던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시각적으로 이 돌은 새겨진 십자가 때문에 돋보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기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주님 제가 당신께 충실하니 제 말을 들어주소서라고 되어야 할 곳에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니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도 작성자는 그리스어 실력이 완전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어인 세모를 더 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실수했을 것이다. 발견 장소인 히르카니아 수도원은 2100년 전 하스몬 왕조가 세운 요새의 폐허 위에 지어졌다. 비잔틴 제국 통치 아래 수도원은 번성했으며 라시둔 칼리파국이 들어온 뒤에도 계속 존속했다. 다른 귀중한 발견물로는 아마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 터키석이 박힌 금반지를 들 수 있다. 반지에는 아랍어 문구 마샬라가 새겨져 있다. 도장 자국 2000개. 고고학자들은 달리에에서 문서를 봉인하는 데 쓰인 도장 자국이 2000개 넘게 담긴 고대 문소고를 터키에서 발견했다. 달리에는 북부 시리아에서 로마와 비잔틴 시대의 중요한 도시였고 종교적 다양성으로 유명했다. 그 도장에는 유피테르 달리에노스를 비롯해 도시에서 중요한 신들이 그려져 있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발견은 고대 주민들의 종교 생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문소고의 잔해는 석회암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이며 여러 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년 숙성 와인. 카잔 크렘린 성벽 근처 발굴 중.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할리코프 고고학 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은 러시아에서 19세기 초에 와인 저장고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는 생산자의 이니셜과 생산 연도가 찍힌 복납 인장으로 봉해진 용량 0.3리터짜리 녹색 유리병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깨져 있었지만 두 병은 온전했고 그중 하나에는 아직도 액체가 들어있다. 과학자들은 이 병들은 1814년에서 1815년 사이 랴잔현 예고리 에프스크군의 슈랴틴 유리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했다. 와인 저장고는 포라스케바 펴투니츠카야 교회의 소유였고 그 와인은 교회의 의식, 특히 성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고학적 발견물은 고대 와인 음료의 성분과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화학 분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칼에 새겨진 글자. 덴마크의 고고학자들은 거의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칼에서 룬 문자를 발견했으며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룬 문자다. 글자는 폐섬 오덴세 근처 항아리 아래 무덤에서 발견된 8cm짜리 철제 칼에 새겨져 있었다. 높이 약 반 cm의 5기호와 3개의 홈은 고대 노르드어로 작은 검을 뜻하는 히릴라라는 단어를 이룬다. 이 발견은 이전에 발견된 뼈빛과 함께 덴마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룬 문자 중 하나가 되었다. 오덴세시 박물관 큐레이터이자 이 발견을 한 고고학자 야코브 본데는 처음에는 이것이 평범한 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학약품으로 세척한 뒤 그 안에 주석이 들어있음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과거에서 온 쪽지를 받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발견이며 초기 스칸디나비아어의 발전을 말해준다. 글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칼 자체를 가리키는 듯하며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칼은 하랄드 블루투스 왕이 부모를 기리기 위해 세운 율란반도의 옐링돌보다 800년 더 오래되었다. 965년에 그의 부모를 기념한 바로 그 돌들 말이다. 2500년 된 컴퓨터, 에게해, 1900년 4월. 작은 섬 해안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잠수부들은 수심 45m에 있는 고대 난파선을 발견했다. 2년 동안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잔해를 조사했고 그 안에서 금속 상자의 일부를 발견했다. 산호가 달라붙어 있었으며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장치는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다. 이 메커니즘은 비슷한 어떤 유물보다 1500년 더 오래되었고 내부에는 장치를 움직이는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들어있다.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천문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고대 그리스는 기계학 지식을 갖고 있었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장치를 만들 수 있었다. 배는 로도스 섬 해안에서 출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당시 첨단 기술의 거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은 작품 속에서 제자리에 멈추거나 생명을 불어넣은 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살아난 조각상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 어쩌면 그것은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최초의 로봇 원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에게 지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인류와 기술을 나누기로 한 외계인과의 만남을 설명했을 수도 있다. 3500년 된 아편 흔적.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레반테에 살았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정신 활성 물질을 복용했다. 2017년 텔 예우드 무덤 발굴 중 고고학자들은 토기를 파냈지만 분석은 올해에야 진행되었다. 이런 발굴물 연구는 범죄 현장의 법의학 감식과 매우 비슷하다.
22개의 점토 유물 분석은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로 이루어졌다. 청동기 시대에 아편을 복용한 사람들은 21세기의 경찰이 자신들을 연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 결과 8개의 그릇에 양귀비에서 얻은 아편 알칼로이드가 보관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릇에는 모르핀에서 유래한 모르핀황과 아편산, 그리고 아편의 화학적 특징을 이루는 다른 화합물이 들어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양귀비의 정신 활성 성질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편을 저승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거나 사제들이 죽은 친족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썼을 수도 있다. 이미 1960년대의 전문가들은 이런 항아리가 아편 제조에 사용되었다고 처음 추정했다. 그 긴 목은 뒤집힌 양귀비 꽃머리를 닮아 있었다. 아편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3000년 된 수메르 점토판에 남아 있었고 거기서 이 약은 행복을 뜻하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고대부터 마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첫 발견과는 거리가 멀다. 고고학자들은 마리화나의 흔적도 여러 차례 발견했으며 그것은 아마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5000년 된 고대 지구라트, 시알크는 이란 카샨시 지역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피해야 할 저주받은 도시로 여겼다. 그러나 1930년에 일어난 큰 홍수가 기원전 3000년기 무렵부터 시작되는 언덕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구조물 자체는 지구라트, 즉 주로 점토로 만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계단식 제2건축물이다. 지구라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과학 중심지였고 사제들은 그곳에서 천체와 우주의 삶을 관찰했다.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는 중앙 이란 카샨시 교회에 있으며 기원전 3000년기 무렵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1930년 홍수 뒤 우크라이나계 프랑스 고고학자 로만 기르슈만이 이끄는 연구팀이 이란 발굴에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는 2001년까지 당시 권력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기르슈만 연구자의 평가에 따르면 이 고대 문명은 10,000년이 넘었다. 구조물은 이란의 많은 고대 유적처럼 상태가 좋지 않다. 시알크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엘람이 세웠으며 이란 남서부에 위치했다. 엘람은 시알크를 포함해 4개의 지구라트를 지었다. 발굴 중에는 도자기, 유리, 금속 물건, 장신구, 동전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시알크 고대 문화의 부와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원전 여러 천년 동안 이 지역에서 쓰였던 엘라머 고대 문헌들도 발견되었다. 시알크에서 나온 가장 흥미로운 유물 중 하나는 나나 여신의 주조상으로 기원전 3000년기에서 2000년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나나는 풍요와 모성의 여신이었고 그녀의 숭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알크에서는 방대한 석조 조각 컬렉션도 발견되었다. 동물, 사람, 신들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그것들은 다양한 양식과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고대 이란 예술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인간도 동면에 빠질 수 있다. 거리에는 12월이 찾아왔고 우리 행성의 대부분 지역에는 혹독한 추위가 닥쳤으며 거리에는 눈이 쌓였다. 낮은 짧아졌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며 일을 하러 가거나 아침을 준비하는 일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다. 알람만 없었다면 우리는 며칠이고 계속 잤을 것이다. 아니, 정말 그럴까? 사람이 곰처럼 동면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시에라데 아타푸에르카 고고학 단지에서는 30년 넘게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유명한 고대 인류 유적지가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진짜 보물창고로 여겨지는 곳이다. 과학자들은 고대 인류의 뼈 조직을 연구하다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다. 특정 기간 동안 뼈 조직의 성장이 몇 달 동안 멈춰 있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의 대사 과정이 느려졌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극한의 온도와 적은 양의 음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이 오랜 수면 중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인류에게 장기간 동면에 들어갈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곰, 오소리, 너구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모든 과학자가 이런 가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곰의 뼈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변화 구조가 고대 동굴인들의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부 과학자들은 추운 시기에 음식이 부족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깊이 잠들어야 했던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도 에스키모처럼 혹독한 기후에서 문제없이 살아남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들은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고 식단을 계획할 수 없었다. 내 생각에는 네안데르탈인들에게 영양사나 식단 전문가가 없었으니 오랜 기간 동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현대 세계에는 아직도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신비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리터지컬 수면이라는 개념이 있다. 리터지컬 수면 상태에서 사람은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보낼 수 있다. 이 현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 현상을 알고 있었고 스스로를 일부러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어 나중에 오랫동안 잠들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여러 달 동안 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은지 댓글에 적어보라. 모헨조다로의 초자연적 파괴. 1922년 인도 고고학국의 한 관리가 불교 승려와 함께 종교 유적지로 드러난 지역으로 향했다. 현대 파키스탄 영토인 신드 지방에서 흙과 돌무더기 대신 거리 격자와 복잡한 배수체계,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청동기 시대의 도시 전체가 발견되었다. 그 도시는 5000년 전 전성기를 맞았던 하라파 문명의 일부였고 기원전 1900년 무렵 존재를 멈췄다. 죽은 자들의 언덕은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의 유산이다. 모헨조다로 주민들은 이집트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 한때 이 지역에는 약 3만 5천 명이 살았지만 고고학자들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해골은 43구뿐이었다. 도시의 소멸은 수수께끼였지만 1977년에 영국의 한 연구자가 강력한 폭발이 원인이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녹아내린 돌과 하얗게 탄 해골들은 모헨조다로 주민들이 순식간에 죽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4년에 한 광물학 박사가 여러 분석과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하라파 문명과 외계인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현지 주민들의 높은 발전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수천도의 온도에서 타버렸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화산이 없고 그런 온도에 도달할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다. 채석장에서 나온 두개골 다음 놀라운 이야기는 유명한 필트다운인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1912년 영국의 작은 마을 필트다운으로 향하다. 자갈 채석장에서 50만 년도 더 전에 살았던 고대 인류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른바 정직한 존재라고 했다. 체리녀 원숭이와 인간을 섞어놓은 듯했고 마치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처럼 보였다. 유명한 찰스 도슨을 포함한 고고학자들은 환호했다. 심지어 발견물에 그의 이름을 붙여 에오 안트로푸스 도손이라고 불렀다. 채석장에서는 또 그 고대 인류의 것이라고 확실히 여겨진 뼈와 송곳니도 발견되었다. 필트다운이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현대인의 조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53년에 진실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두개골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염색되었고 턱뼈는 오랑우탄의 것이었으며 송곳니까지 칠해져 있었다. 많은 사람은 이 위조를 만든 인물로 도슨 자신을 의심한다. 바른 용의자들도 있다. 유명한 작가 아서 코난 도일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비밀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필트다운이는 가장 떠들썩한 고고학적 사기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보시다시피 과학자들조차 속을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믿는가? 새로운 로마식 12면체. 영국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독특한 12면체를 발견했다. 농부의 밭에서 이루어진 이 발견은 링컨셔에서 나왔으며 자목만한 크기의 12면 금속 물체다. 그것은 예전에 금속 탐지기 덕분에 로마 동전들이 발견되었던 발굴 현장에서 나왔다. 완전한 상태이고 보통보다 큰 12면체의 발견은 발굴 참가자들에게 뜻밖의 놀라움이었다. 이와 비슷한 12면체는 서북 유럽 전역에서 100개 이상 발견되었고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 각 면마다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고 모서리에는 돌기가 있다. 이 물건들의 용도는 아직도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다. 주사위, 철퇴머리, 돌팔매용 돌, 로마 포병의 거리 측정기, 혹은 점을 치는 도구였을 수 있다는 가설들이 있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그려진 고대 그림들. 최근 과학자들은 고대 사원과 동굴벽에서 원과 삼각형 그림을 자주 마주한다.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세 종교화에 날아다니는 물체가 등장한다는 점은 놀라움을 준다.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계 물체가 그려져 있다는 9점의 그림을 보여주겠다. 성 에미디우스와 수테고지, 1486년 카를로 크리벨리의 그림이다. 그림 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줄기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계시로 해석되지만 일부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그 안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1350년 세르비아 비소키 대찬이 수도원의 그림이다. 그림에는 비행체처럼 보이는 두 물체가 하늘에 보인다. 공식 설명은 그것들이 달과 해라는 것이지만 민간 전통에서는 그것들을 신격화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승천, 1710년 케임브리지에 보관된 아렌트 데겔더의 작품이다. 그 안에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원반형 물체가 그려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가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숨겨진 지식을 전했을 수 있다고 본다. 성 조바니노와 함께한 성모, 15세기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작품이다. 그 그림에는 성모의 어깨 위로 날아가는 물체가 보이며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리킨다. 테피스트리, 여름의 승리, 1538년 브리에서 만들어져 독일 바이에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테피스트리에는 3개의 원반형 물체가 그려져 있으며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그것을 미확인 비행물체로 해석한다. 눈의 기적, 1428년에서 1432년 마솔리노 다 파니칼레의 작품이다. 그림에는 4세기 로마의 사건이 묘사되어 있고 하늘에는 원반형 물체들이 보인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라. 17세기 트란실바니아 시기슈아라의 도미니코 수도원에 있는 그림이다.
그 안에는 불타는 교회 위에 거대한 원반형 물체가 떠 있다. 성체 성사의 영광, 1600년. 보나벤투라 살림베니의 작품이다.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본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리며 일부 연구자들은 그것을 시간 조종 장치로 해석한다. 십자가형에 못 박힌 그리스도, 17세기 조지아 무츠에타의 스페티츠 호벨리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십자가 양쪽에는 사람 얼굴을 가진 물체들이 보이며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외계 기원을 확인하는 증거로 여긴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그림은 지구의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려졌지만 그 물체들은 어느 정도 서로 닮아 있다. 화석화된 책. 호주의 고고학자들이 책을 닮은 수수께끼의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나이는 3억 3천만 년이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 내가 수천 년과 수백만 년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연구자 토마스 카민스키는 금속 제본이 달린 광물화된 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읽을 수는 없다고 한다. 고고학 교수 제인 벨름 역시 이 발견에 놀랐지만 그 연대에 대해서는 의심을 드러냈다. 다른 전문가들은 책의 페이지가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놀라워한다. 지질학 교수 이언 플라이머는 특정 조건에서 무산소 환경과 압력이 있으면 종이가 화석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카민스키는 책이 발견된 깊이가 그 진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책이 현대책처럼 보이는가라는 질문은 남아있다. 혹시 시간여행자가 남긴 유물일 수 있을까? 왕실 서기의 무덤. 아부시르와 이집트에서 체코 이집트 학자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약 2500년 된 젊은 왕실 서기의 무덤을 찾은 것이다. 이 발견은 이 지역의 다른 고고학적 발견들과 함께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변화를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 무덤은 페르시아의 이집트 침공 시기에 살았던 지우티무하트라는 인물의 것이었다. 보존된 것은 지하 무덤 수직 통로뿐이며 그 바닥 깊이 14m 지점에는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진 매장실이 있다. 안에는 부조 장식과 상형 문자, 고대 이집트 신들의 그림이 새겨진 돌 석관이 있었다. 체코 이집트학 연구소의 블라디슬라프 바리시에 따르면 매장실은 당시 중요한 인물들을 위한 전통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지우티무하트 자신은 중간 계급의 관리에 불과했다. 벽의 문구는 그의 저승길을 돕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주로 종교 문헌, 부모의 이름, 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문을 포함한 특수한 문구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마법 문구에도 불구하고 지우티무하트의 무덤은 발견 당시 거의 비어 있었는데 서기 5세기 무렵 도굴을 당했기 때문이다. 무덤이 세워진 시대는 문명의 쇠퇴와 사회적 격변의 시기였다. 유고 연구 결과 지우티무하트는 약 25살에 죽었고 이미 심한 골다공증과 척추 마모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마 직업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베닌, 청동의 비밀. 나이지리아에서 고고학자들이 특이한 발견을 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장인들이 독일 광석으로 베닌 청동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베닌 청동은 1897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발견된 황동 조각상 3000점의 거대한 컬렉션이다. 영국 군인들이 그것들을 빼앗아 영국으로 가져갔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이 노예무역에서 돈처럼 쓰이던 고리를 녹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대부분의 조각상이 독일 라인 지역에서 발견되는 광석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아프리카 금속장인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이 조각상들을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금, 상아, 노예와 교환하던 금속 고리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이 고리들과 베닌 청동을 비교했고 둘이 같은 광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노예무역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많이 알 수 있게 도왔다. 오늘날 베닌 청동의 가장 큰 컬렉션은 런던의 영국박물관에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 예술품들을 고국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제 함께 생각해보자. 유럽 박물관들은 고대 유물을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줄까?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영상 아래에 남겨도 좋다. 아메리카는 7000년 더 일찍 발견되었다. 영국 본머스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 저자들은 증거를 제시했다. 그 증거는 최초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시기가 14,000년 전이 아니라 최소 23,000년 전임을 가리킨다. 이 날짜는 고대 인간 발자국과 화석화된 신물의 분석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간이 대륙에 등장한 것이 14,000년 전, 얼음이 녹으며 생긴 통로를 통해서였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21세기 초에 대륙의 더 이른 정착에 관한 가설들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인간 발자국 근처에서 발견된 씨앗의 방사성 탄소 분석은 비판을 받았다. 씨앗이 오래된 소금물을 흡수해 연대 측정 결과를 왜곡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유세포 분석법을 사용했다.
보통 인간세포 분석에 쓰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학자들이 식물의 개별 입자를 분리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두 번째 방법인 광자급 발광연대 측정도 발자국의 고대성을 확인했다. 그 근거는 고대 식물 알갱이의 연대 측정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분석 방법들은 이전 과학자들의 결론을 확인했으며 북아메리카 최초 주민들의 역사를 다시 살펴봐야 함을 보여준다.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발견. 독특하고 매우 희귀한 발견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초기 중세 여성 매장지에서 찾아냈다. 아름다운 목걸이는 30개의 펜던트와 구슬로 이루어져 있으며 로마 동전, 금, 가넷, 유리, 중보석으로 만들어졌다. 십자가가 그려진 직사각형 펜던트는 목걸이의 중심부를 이루며 붉은 가넷이 금 페두리에 박혀있다. 이 보물의 추정 나이는 1300년이다. 이런 발견을 평생 한 번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비슷한 장신구를 다시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각각의 장신구가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독특한 재료 조합을 사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목걸이가 부장품 컬렉션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발견 장소의 이름을 따서 하폴의 보물이라 불리며 영국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에서는 비슷한 목걸이들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서로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노샘프턴셔에서는 1860년에 데스버러 목걸이가 발견되었고 지금은 영국 박물관 컬렉션에 있다. 현재 보건가들은 유기물 잔해의 흔적을 찾고 있다. 내가 이미 이야기했던 고대 매장의식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여성들을 침대 위에 묻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침대의 잔해를 찾으려 하고 있다. 해골은 그동안 완전히 분해되었다. 남은 것은 아주 작은 치아 범낭질 조각뿐이다. 장신구로 보아 그 여성은 당대에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듯하다. 그녀는 수도원의 원장이었거나 심지어 왕실 구성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해도 수수께끼의 에녹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 마야 유물. 멕시코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수수께끼의 체무일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어둡고 신비로운 장소로 고대 마야 문명의 비밀이 수세기 동안 숨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은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마야인들이 보기에는 신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동굴을 자신들의 신성한 의식에 사용했다. 발견물 가운데는 동굴 벽감에 조심스럽게 놓인 오래된 그릇 2개가 있었다. 아마 정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모으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 물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 다른 물건인 세발 그릇은 뒤집힌 채 돌 아래에 놓여 있었다. 이는 그것이 의식의 일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대 선거구호. 고대 폼페이에서 고고학자들은 2000년이 넘은 독특한 선거구호를 발견했다. 이 글귀들은 도시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직책인 아이디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아울루스, 루스티우스, 베루스의 것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구호가 당시 관례처럼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베루스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만찬을 열었고 구호는 장식이자 그의 후보 자격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 발견은 후보자들에게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준다. 설령 그 신뢰를 얻기 위해 매수라는 방법에 기대해야 했다 해도 말이다. 아울루스 루스티우스 베루스의 집이 폼페이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 중 하나였고 그에게는 황제 가문과 가까운 연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아이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거북이 소년과 그의 이야기. 조지 윌리엄스는 거북이 소년으로 알려졌으며 1859년 아칸소에서 태어났다. 그는 희귀한 외소증 유형인 파라스트레마틱 2형성증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고작 45cm였고 몸은 휘어진 뼈 때문에 독특한 모습을 띄었다. 19세기와 20세기 전환기에 윌리엄스는 박람회와 박물관, 특히 뉴욕의 후보 박물관에서 공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겉모습은 거북이와 닮지 않았지만 포스터와 광고에서는 그의 이미지에 자주 등껍질이 더해졌다. 윌리엄스는 단순한 전시물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모니카와 플루트를 연주했고 듣기 좋은 바리톤 목소리도 지니고 있었다. 윌리엄스가 특히 좋아한 것은 당구였고 그곳에서 진짜 달인 같은 솜씨를 보였다. 경력의 정점에서 조지는 주당 $75를 벌었는데 많은 동료들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아마 그 시대의 인종적 편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윌리엄스는 충만하고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는 일리노이에 농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1920년 뉴욕에서 휠체어와 관련된 사건 뒤 윌리엄스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뉴스에 나왔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것이 언론에 등장한 마지막 기록이었고 그의 이후 삶과 죽음의 세부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기독교 프레스코어로 장식된 수단의 수도원. 폴란드 고고학자들은 중세 수도원 올드 동골라에서 기독교 프레스코어가 있는 수수께끼의 방 복합체를 발견했다. 이 도시는 유명한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마쿠리아의 수도였고
되었고 6세기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과학자들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집들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와 그리스어, 고대 누비아어 글귀가 있는 교회를 찾아냈다. 한 집 아래에서는 벽에 놀라운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방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다. 벽에는 성모, 그리스도, 대천사 미카엘, 누비아 통치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의 특징은 통치자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손에 입을 맞추고 대천사 미카엘이 날개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런 장면은 누비아 회화에서 유래가 없다. 또 하나 특이한 프레스코화는 어두운 옷을 입고 십자가와 책을 든 성모의 모습이다. 맞은편 벽의 그리스도 역시 책을 들고 축복하고 있다. 고대 아프리카 문명과 문화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며 이런 발견은 이 대륙의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 해방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한다. 어쩌면 미래에는 고고학자들이 더 많은 숨겨진 수수께끼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올드 동골라의 이 놀라운 복합체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련된 수수께끼들 말이다. 이런 발견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계속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고대 문명에 관한 지식을 미래 세대에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이 존재하는 것이고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눌러달라고 권한다. 화석 조개가 박힌 아슐리안 주먹도끼. 영국에서 아슐리안 시대의 독특한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는데 약 19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은 표면에 있는 조개 화석 때문에 흥미롭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를 연구한 뒤 이 도구가 영국에서 발견된 다른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형태나 제작 방법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먹도끼의 크기는 13cm, 8cm, 3.5cm다. 이전에는 고대 장인이 조개 화석을 미적 가치 때문에 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주먹도끼 재료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오아시스의 고대 요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하이바르 오아시스에서 과학자들은 4,000년이 넘은 고대 요새벽을 발견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길이 14.5km, 높이 5m이며 약 180개의 보루를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남은 것은 벽 6km와 보루 74개뿐이다. 발굴 현장의 숫 잔해에 대한 방사성 탄소 분석은 기원전 2250년에서 1950년 사이를 가리킨다. 벽에서는 도자기 잔해도 발견되어 그 고대성을 확인해준다. 고고학자들은 이 벽이 몇 세기 동안 사용된 뒤 버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벽은 유목민의 습격을 막고 영토 경계를 표시하며 홍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지 주민들이 정착 생활로 넘어갔음을 가리킨다. 이런 거대한 벽을 세우는 데에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했다. 약 250명이 4년 동안 일했으며 돌과 벽돌 16만 4천 세제곱미터를 사용했다. 벽의 발견은 가능했다. 위성사진 덕분이었고 이는 고고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와리 문화의 맥주 양조자들. 고대 와리 문화는 잉카 문명보다 앞서 페루 안데스에서 수백 년 동안 번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플로리다 대학교와 필드 박물관 연구자가 2005년에 밝혀낸 것이다. 와리의 맥주 양조자들은 여성이었고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매우 아름다웠던 상류층 여성들이었다. 이 재능 있는 여성들은 치찰에 빚었다. 옥수수와 페루 후추나무 열매로 만드는 전통술로 이미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음료다. 사라진 투탕카멘의 보석들. 1922년에 열린 투탕카멘의 무덤은 놀라운 유물들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이 사라졌다. 발굴을 지휘한 하워드 카터가 파라오의 일부 보물을 빼돌렸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룩소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랑스 폴 발레리 대학교의 이집트학자 마르크 가발드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1920년대 사진을 바탕으로 유물들을 박물관 전시품과 경매물품과 비교했다. 한 예는 투탕카멘의 화려한 목장식으로 지금은 조각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가발드는 그 일부가 미국 넬슨 애킨스 박물관에 있다고 주장하다. 또한 이 목장식의 구슬들은 목걸이로 재가공되었고 2015년에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발견으로는 세인트 루이스 박물관의 파라오 머리 장식 구슬과 영국 박물관의 장신구가 있다. 또 다른 파이앙스 목장식은 예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었지만 2011년에 이집트로 돌아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이 물건들을 훔쳤다고 말할 수 있다. 문서들은 그가 외과의 버클리 모이니안에게 무언가를 넘겼음을 가리킨다. 가나의 보물. 영국의 두 주요 박물관은 가나 정부와 19세기에 도난당한 금 유물 반환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가나의 왕 아산테에네가 런던에서 영국 박물관과 빅토리아 앤 에버트 박물관 관장들을 만났다. 영국인들이 150년 전 가져간 금 유물 32점을 3년 동안 가나에 넘기기로 결정되었다.
1874년에 영국인들은 가나의 왕궁을 약탈했다. 1896년에는 또 다른 군사작전이 일어나 새로운 약탈로 이어졌다. 두 박물관의 공동 성명은 압수된 물건들이 아산테 민족에게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영국 식민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반환 대상에는 경매에서 85파운드에 구입된 황금 평화 파이프와 반지, 칼집, 원반, 장신구, 칼, 목걸이가 포함된다. 영국인들은 이 합의가 식민전쟁 중 빼앗긴 다른 물건들의 반환 선례가 될까봐 우려한다. 나는 마침내 박물관의 귀중한 전시품들이 점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매우 기쁘다. 잃어버린 고대 도시들.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시들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견했는데 약 2000년 전 그곳에는 최대 3만 명이 살았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사이언스 학술지에 실렸다. 초음파 라이다를 사용한 팀은 프랑스 국립화합연구센터의 스티븐 로이스턴이 이끄는 팀은 그 지역을 조사해 땅속에서 수많은 구조물과 도로를 찾아냈다. 스페인인들이 오기 전 이곳에는 킬로모피아와 우파노 민족이 살고 있었다. 로이스턴은 이곳을 고대 도시들의 잃어버린 계곡이라고 부르며 아마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 특별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넓은 지역에 세워진 이 도시들에는 주거용 건물과 공공 건물들이 있었고 배수로가 딸린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도로들은 도시들을 연결했으며 그중 일부는 길이가 20km에 달했다. 로이스틴은 현지 주민들이 건축에 돌 대신 점토를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이 도시들은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300년에서 600년 사이까지 유럽의 로마 제국과 나란히 존재했고 약 1000년 동안 이어졌다. 빙하기 시대의 매장지. 브라질의 고고학자들은 마라냥 주 상루이스시의 고대 묘지 비밀을 밝혀냈다. 그곳에서는 약 43명의 유골과 약 만년 된 유물 조각 10만 개 이상이 발견되었다. 이 매장지는 4개의 서로 다른 역사 시기를 포함한다. 사람들의 유골, 주로 키가 작은 성인 남성의 유골은 60cm에서 2m까지 서로 다른 깊이에서 발굴되었다. 뼈의 흔적은 힘든 육체 노동과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 발굴 책임자 웰링턴 라게르는 발견된 해골들이 알려지지 않은 사냥꾼 채집민 공동체, 해양 자원에 의존하고 조개더미를 만들던 고대 해안 주민들의 것이라고 추정한다. 원주민들 사이에서 큰 섬으로 알려진 상루이스 지역은 선사시대 인간 활동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1970년대에 발견된 6000년 된 화석화된 턱뼈가 확인해준다. 날개 달린 로마식 팔루스. 세르비아 동부에서 고고학자들은 특이한 로마 유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발견물은 팔루스로 장식된 풍경인 틴티나블룸이다. 고대 도시 비미나 키움의 한 집 현관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로마 역사의 희귀하고 귀중한 기념물에 속한다. 틴티나블룸은 전통적으로 집과 상점을 마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 근처에 걸었다. 이번 유물은 비미나 키움 유적에서 발견된 두 번째 사례이며 온전한 상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틴티나블룸은 현재 흙 속에서 보존되고 있다. 그 독특한 구성은 날개, 다리, 꼬리가 달린 마법의 팔루스를 포함하며 파스키눔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 문화에서 팔루스의 상징은 에로티시즘뿐 아니라 행운과도 연결되었고 악마의 눈을 막는 강력한 부적이자 번영을 끌어들이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하는 물건으로 여겨졌다. 틴티나블룸은 악한 힘을 물리치고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아포트로페 부적의 일부다. 비슷한 물건들은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고 가장 예상 밖의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야로슬라프 현명공 시대의 무덤들.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의 고고학 발굴 중 11세기로 추정되는 고대 묘지가 발견되었다. 이 묘지에서는 독특한 부장품과 함께 남성과 여성의 유골이 나왔다. 남성들은 전투용 도끼, 칼, 창끝과 함께 묻혔다. 여성 무덤은 청동 목걸이와 다른 장신구로 장식되어 있었다. 또한 일부 고인 옆에서는 나무 양동이와 값진 물건들이 발견되었는데 전파난 방추, 팔찌, 페네뉼러 브로치, 청동 허리고리, 조개 껍데기 목걸이와 다양한 무기도 포함되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매장 방향과 장례 풍습은 서발트 부족들의 전통과 비슷하다. 18세기 얼음 목욕탕. 영국 도시 베스의 어셈블리룸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독특한 18세기 얼음 목욕탕을 발견했다. 이 희귀한 발견은 자기 종류 중 유일한 것일 수 있으며 과학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얼음 목욕은 치료 효과 덕분에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다. 고대 로마인들도 프리기다리움에서 시원함을 즐겼다. 18세기 의사들 역시 이것을 다양한 질병 치료법으로 권했다. 당시 영국에서 어셈블리룸은 온 오락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히 베스 같은 휴양지에서 그러했다. 차가운 목욕은 개인저택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발견된 이 목욕탕은 더 세련되고 한적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욕탕 자체는 무도회장 아래에 있는 세 방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탈의실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어셈블리룸 건설은 17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시대의 여행 안내서에는 이미 차가운 목욕탕, 탈의실과 게임룸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 기록들은 과학자들을 고대 구조물의 흔적으로 이끌었지만 발견 순간까지는 그 외형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었다. 한 왕조의 장례복. 고대 중국에서는 고위 인물들을 금실로 묶은 독특한 옥판 의복에 입혀 묻었다. 차갑고 매끈한 판들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었고 한 왕조의 부를 상징했다. 중국 외에는 이런 매장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어로는 피닌이라고 부르며 옥 의복을 뜻한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장례용 옥 의복이 그저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당시 통치자들이 자기 몸 전체를 엄청나게 비싼 옥으로 덮을 만큼 부유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1986년의 발견은 그것이 오래된 문헌에 적힌 전설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 발견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센세이션이 되었다. 마침내 고고학자들은 한 왕조의 통치자들이 옥 의복을 입고 묻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왕조는 매우 강력했고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220년까지 다스렸다.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왕조 중 하나다. 오늘날에도 한족은 중국의 주요 민족 집단으로 남아있다. 한 왕조 통치자의 무덤은 중국 장례관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1983년 허베이성 딩션에서 연구자들은 역사상 가장 비싼 옥 의복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회왕의 것이었다. 의복은 옥조각 1203개를 금실로 연결해 만들었고 금실의 총무게는 2580g이었다. 가장 복잡한 의복은 옥조각 2498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콜로세움 아래의 가장 오래된 간식, 많은 사람에게 비밀은 아니지만 고대 로마의 하수도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아직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중 하수도를 조사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고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 이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내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들은 1년 넘게 원형 경기장 아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검투사 경기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콜로세움 아래 하수도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과학자들은 최소 1900년 된 올리브, 견과류, 고기, 체리, 포도, 무화과의 흔적을 발견했다. 음식 찌꺼기 외에도 곰, 사자, 개, 다른 동물들의 뼈가 나왔다. 아마 이 동물들은 서로 싸웠을 것이고 가장 섬뜩한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것이 완전히 합법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동 동전 약 50개와 아주 희귀한 동전 하나도 발견되었는데 대략 171년의 것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재위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수도는 동전, 동물뼈, 음식 찌꺼기 같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별것 아닌 듯 보여도 고고학자와 역사학자에게는 매우 귀중한 발견이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뼈로 보아 싸움에는 사자와 곰뿐 아니라 작은 개, 닭, 심지어 돼지도 참여했다. 어쩌면 먹이로 쓰였고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가 돼지를 찢고 작은 개들을 삼키는 장면을 흥미롭게 보았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에게 콜로세움은 검투사와 동물만 떠오르게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불쇼, 모의해전 등 많은 것들이 있었다. 기록으로 남은 콜로세움의 마지막 공연은 1500년 전에 열렸고 대략 그 무렵 영국인들은 최초의 가정용 목욕탕을 만들었다. 마야, 그리고 외계 문명, 우주선이 그려진 유물과 오늘날까지 작동하는 달력, 완전히 매끈한 수정 해골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공식 역사가 다르게 말하는 문명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비밀은 외계 방문자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다. 아즈텍이 케찰쿠아틀로 알았던 마야의 신 쿠쿨카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는 마야인들에게 농업, 수학, 의학, 천문학 같은 복잡한 학문을 가르쳤다. 또한 마야인들은 몇 세기 뒤에야 발견된 행성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지난 세기 30년대 과테말라에서 과학자들은 사암으로 된 머리를 발견했는데 전쟁 중 표적으로 사용되어 이제는 연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우리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더 키운다. 그 얼굴 생김새가 마야나 그 지역의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불태워진 많은 마야 책들이 실제로는 바티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바로 그 책들이 그레고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 그 달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마야가 외계 문명과 소통했을 가능성을 확인해 줄 뿐이다. 에트루리아 무덤의 비밀.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이탈리아로 이끈다. 이탈리아 중부 불치시에서 과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의 독특한 에트루리아 무덤을 발견했다.
그 무덤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 무덤에서는 많은 도자기 그릇과 화로가 딸린 접시가 발견되었다. 발굴 중 과학자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서판 2개를 찾아냈다. 그 뒤에는 바위 속을 파서 만든 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상태가 매우 좋은 도자기 그릇 약 30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무덤 안에서는 숯과 고기 조각이 남아있는 꼬치가 꽂힌 청동 화로도 나왔다. 아마 이곳에는 여성이 묻혔을 것이다.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추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유해는 화장된 뒤 에트루리아인들이 재를 보관하는 데 쓰던 특별한 항아리에 담겼다. 불치도시는 무역과 공예의 번성한 중심지였지만 기원전 280년에 로마가 그것을 파괴했다. 도시는 쇠퇴했고 이후 버려졌다. 많은 무덤은 귀중품을 찾는 약탈자들에게 털렸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은 무덤의 발견은 진짜 희귀한 일이다. 중세의 게임 말, 베드퍼드셔. 영국에서 고고학자들은 중세시대의 놀이용 말을 발견했다. 지름 약 6cm인 이 물건은 가축의 아래턱뼈로 만들어졌다. 매끈한 면에는 동심원과 고리전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은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던지고 표시를 따라 말을 움직이는 보드게임에 사용되었다. 그런 게임은 노마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루두스 도우데킴 스크립토룸이라고 불렸다. 타블라라는 용어는 판을 뜻하는 라틴어 타블라에서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보존된 게임판이 없기 때문에 발견된 말들이 어떤 게임에 속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소와 장식 양식의 연결성은 이 말이 중세의 타블라 게임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모든 나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한 섬의 예를 통해 우리 자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겠다. 남동 태평양에 위치하고 독특한 조각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은 오늘날 우리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한때 이 섬은 울창한 녹색 숲으로 덮여 있었지만 인간이 도착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섬의 첫 주민은 포리네시아인들이었고 그들은 가장 가까운 대륙인 칠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곳에 정착했다. 한때 섬의 인구는 15,000명에 달했으며 면적 160제곱킬로미터를 고려하면 제곱킬로미터당 94명이었다. 섬의 주요 생태재앙은 파스칼로코코스 디스페르타라는 독특한 야자나무 숲의 벌채였다. 정착민들은 점차 숲을 없애 농업용 땅을 확보하고 카누를 만들려 했다. 숲을 베어내자 토양 침식이 시작되었고 이는 토양의 빈곤화와 황폐화로 이어져 섬의 비옥함을 완전히 빼앗았다. 숲을 베어낸 뒤 그 자리에 남은 토양은 약해지고 열대성 폭우에 취약해져 영양분을 잃었다. 그 결과 이스터 섬은 아소카와 키르푸스 칼리포르니쿠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유종을 잃었다. 오늘날 우리 앞에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놓여 있다. 하지만 이스터 섬에서는 이미 숲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섬의 부활에 희망을 준다. 한나 베수익의 미라. 산채로 묻히는 두려움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타포포비아, 즉 조기 매장에 대한 공포는 쇼팽과 고골 같은 많은 유명 인물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18세기 페이스워스 주민 한나 베수익의 이야기는 특히 놀랍다. 한나는 산채로 묻힐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오빠 존의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 도중 미터지컬 수면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한나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녀가 특이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의사 찰스 화이트에게 장례 전에 자신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병리 해부학에 관심이 많았던 화이트 박사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다. 한나의 몸을 방부 처리한 것이다. 그는 모든 내장을 제거하고 보존 혼합물로 대체했다. 이렇게 그는 한나가 관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그러나 1758년 한나가 죽은 뒤에도 그녀의 몸은 매장되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화이트 박사는 장례용으로 남겨진 돈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했다고 한다. 한나의 몸은 오랫동안 특이한 포장, 큰 벽시계의 몸체 안에 보관되었고 이후 맨체스터 자연사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그녀가 죽은 지 100년도 더 지난 1868년에야 한나 베수익은 사망자로 인정되어 맨체스터 묘지에 묻혔다. 흥미롭게도 매장 뒤 많은 사람은 그녀의 유령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유령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 주민과 외계인의 우정, 고대 이집트와 미확인 비행물체의 연결이라는 주제는 많은 연구자와 초자연 현상 애호가들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사실은 추측으로 남아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도 있다. 일부 사원과 피라미드에서는 현대의 미확인 비행물체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을 찾을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아부신벨의 람세스 2세 신전벽에 있는 그림이다. 한 벽에서 연구자들은 둥근 형태와 이상한 공기역학적 특징을 가진 비행 접시 그림을 발견했다. 다른 증거로는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수많은 파피루스 기록도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상엽된다. 하늘에 불의 원이 나타났다. 그것에는 머리가 없었지만 입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몸은 거대했고 그것은 목소리 없는 존재였다. 조금 무섭지 않은가? 비슷한 기록은 3500년 전 살았던 한 연대기 작가에게도 속한다. 그는 하늘이 불타는 원반들로 뒤덮였지만 파라오는 겁내지 않았고 병사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했으며 그 뒤 비행물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날개 달린 방패와 불타는 원반 같은 개념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헌들에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문헌들 말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철을 거의 채굴하지 않았고 희귀한 금속이었지만 문헌에는 파라오를 위한 철 왕좌, 홀, 의복이 자주 언급된다. 태양신은 금속 옷을 입고 철과 불의 왕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꽤 이상하게 들린다. 따로 주목할 만한 것은 파라오 세티이스의 장례신전 홀에서 발견된 아비도스 상용 문자다. 여기서 미확인 비행물체 연구자들은 헬리콥터, 잠수함, 글라이더, 비행선을 보았다. 오랫동안 이 발견물 사진은 조작으로 여겨졌지만 곧 그 진위가 확인되었다. 고대 이집트 주민들이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추측이 등장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시간여행을 하며 그들에게 20세기의 사건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회의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단호히 부정하며 그림이 서로 겹친 두 상형 문자 기록과 그 사이에 회반죽 손상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본다. 또 하나 덜 놀랍지 않은 그림에는 날아가는 원반이 항공폭탄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있지만 비판자들은 여기에도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고 말한다. 이 발견물의 나이는 8억 년이다. 이 발견을 둘러싼 과학자들의 논쟁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한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잊었다. 현실인지 허구인지 증명하는 데 지쳐버린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 여성이 실제라고 열심히 증명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으며 그녀가 어떤 아주 오래된 문명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자, 모든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자. 러시아 케메로보주 티술스키 지역의 르자부치크 마을 근처에서 광부들은 깊이 72m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갱도 바닥에서 폭 약 1m, 길이 2m가 넘는 이상한 길쭉한 물체를 발견했다. 밀폐된 상자처럼 보였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다. 그들은 대리석관을 밖으로 끌어올리고 열려고 했다. 다시 말하지만 발견물은 깊이 72m에서 나왔다. 며칠 동안 건장한 광부들이 그것을 열려고 했었다. 내부에서 젊고 키가 크며 아름다운 여성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뜨고 있는 푸른 눈과 부드러운 피부를 지녔고 머리카락은 밤색과 붉은 빛이 섞여 있었으며 손톱은 단정하게 깎여 있었다. 그녀는 투명한 푸른빛 액체 속에 잠겨 있었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처럼 보였다. 꽤나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는 느낌이지 않은가? 여성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없었다.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왔고 가까운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더 자세히 보려고 그녀를 액체에서 꺼내자 눈앞에서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평범한 오래된 시신처럼 보였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자들은 곧바로 이런 발견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사성 탄소 분석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여성이 대리석관에 넣혀 고생대 석탄기, 공룡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 지구의 석탄이 형성되기 훨씬 전 시기에 묻혔다고 판단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이 석탄층에 박혀 그렇게 깊은 땅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 여성은 티술 공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사건 뒤 장소가 봉쇄되었다고 한다. 군인들이 이곳에 몰려와 갱도를 완전히 메우고 접근을 차단했다. 공주를 발견한 6광부는 이런 이야기에서 흔히 그렇듯 이상한 상황 속에서 사망했다. 근처에서 비슷한 매장지가 또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이야기가 허구이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으며 그저 현지 마을 사람들의 전설이라고 해보자. 하지만 실제로도 숨겨지는 다른 발견 이야기, 사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공식 역사만 고집하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티술공주에게 일어난 일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영상 아래에 남겨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안녕.